스페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뭐 저희 아들도 축구 좋아하니까 뭐 축구. 저희 집사람은 여행 좋아하니까 이제 뭐 뜨거운 태양, 맛있는 여러 가지 빠에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 보고 정말 제일 깔깔거리고 웃었던 게 이제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뜻이 토끼로 가득한 나라. 상상이 되세요? 왠지 스페인 그러면 상마초. 마초들이 막 정말 이렇게 보통 먹고 뛰어다닐 것 같은 그러한 나라인데 상마초가 아니고 토끼로 가득한 나라 이름이 원래 이 나라 뜻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토끼로 가득한 나라 이건 도대체 누가 붙였냐?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지구본 도서관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즐겁게 재밌게 볼 책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이제 보다 보면 해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여행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각종 뭐 지정학적인 갈등을 담은 해외 책도 번역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5, 6년 사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시야가 그래도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나는 이제 초보는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갔을 때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분야가 다 비슷해요. 사실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도 좋아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인문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전문 서적 말고 요 다음 단계 뭔가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을 때 그걸 맞춰주는 책들이 잘 없다. 그래서 국제관계라든지 해외와 관련 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행기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그러한 뎁스를 가진 책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해외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썼지 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특정 문화재라든지 제가 요즘에 짬짬이 보고 있는 책 중에는 미국의 50개 주의 국경은 도대체 어떻게 그 모양이 됐을까라고 하는 미국 국경선만 가지고 주에 있는 경계선만 가지고 하는 책도 있는데 짬짬이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야, 좀 이런 좀 디테일하고 재밌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여러분께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여행자의 어원 사전. 뭔가 느낌이 좀 애매하죠. 여행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원? 그러면 이건 뭐지? 내가 옛날 버캐버러리 공부할 때 보던 그 어원? 맞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이름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이죠. 그러니까 각 국가명, 나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쓰신 분들은 이제 덩컨 매든이라는 분이신데 여행 작가세요. 사실 여행 작가 그러면 되게 낭만적이고 저도 어릴 때 되게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행 작가였습니다. 좋잖아요. 여행도 하고 내가 본 느낌을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몇몇 분들 저자들 보면 지금은 이제 되게 엄숙한 엄근진 분위기신데 초창기 뭐 몇십 년 전 경력을 쭉 보면 이런 여행 작가로 데뷔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덩컨 매든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여행 작가죠. 지금은 이제 이 책이 옛날만큼 파워는 없어요. 론리 플래닛 어디 해외 잘 모르는 나라 갈 때 보면 옛날에는 무조건 떠듬떠듬 이 영어로 론리 플래닛 하나 사가지고 봐야 됐던 이제 그러한 거죠. 여기에도 이제 많이 글을 쓰셨고 그다음에 뭐 포브스 이런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 이름 알만한 책에도 많은 여행 기사를 쓰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께서 나라 이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에 어떤 나라 있지? 지도를 딱 펼치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죠? 바로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호기심 하나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죠. 사실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소개한 나라가 되게 많은데 이 나라를 소개할 때 첫 번째로 제가 이 나라의 이름은 어떤 뜻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빼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찾아봐도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빼거나 아니면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진작 이 책이 나왔으면 제가 좀 지구본 연구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65개 나라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있는 나라 중에서 65개 나라를 골라가지고 그 나라의 나라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이름도 발견했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뜻밖의 상황도 있었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서해안에 보면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르키나파소. 왠지 나라 이름은 좀 낯선데 입에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보고 되게 금방 익힌 나라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는 이제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 독립할 때부터 부르키나파소였냐? 아닙니다. 이 나라는 원래 처음 독립할 때는 오트볼타 공화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볼타강의 상류에 있는 그런 동네 이름. 뭐 이런 뜻이었죠. 되게 멋대가리 없는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이 부르키나파소로 1984년에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르키나파소는 뜻이 있냐? 뜻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보면 나라 이름의 상징적인 의미로 따지면 아마 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키나 라는 말은 이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르키나 정직한 사람들. 파소는 당연히 조국, 아버지의 집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 야, 이 나라에 가서 그러면 거짓말하면 사형?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되게 도덕적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 이름을 1984년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이름 정말 제가 대학교 때 보고 까먹은 분인데 이제 토마스 상카라라는 분이에요. 토마스 상카라라는 분인데 제가 처음에 옛날에 어디 책을 봤을 때 아프리카의 체게바라. 딱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쿠바 혁명의 주인공 체게바라와 비슷한 일을 아프리카에서 한 양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서민적 대통령이었고 되게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다가 또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인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장관들 그동안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차들 다 벤츠였겠죠. 벤츠를 다 소형차 루너5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강요들의 급여도 다 낮추고 그다음에 족장들이 갖고 있던 땅들도 배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토지개혁도 달성하고 그래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다가 암살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한 560달러인가 정도밖에 안 되던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뭐 우루과이 대통령이랑 비슷한 훨씬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모국들이 뭐 여기 뭐 프랑스 같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선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죠. 사실 이 토마스 상키라 같은 분은 이제 참 명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키나파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빚이 많았는데 나는 빚 못 갚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갚을 빚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당하지 않게 진 빚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조도 거부합니다. 얻어먹으면 결국 조종당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텐가 구걸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고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름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부르키나파소는 알았지만 이 나라 이름이 이런 뜻일 줄은 저도 참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에 알고 있던 상카라 대통령 이름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러한 도덕적인 이름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저희 집 가족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스페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뭐 저희 아들도 축구 좋아하니까 뭐 축구, 저희 집사람은 여행 좋아하니까 이제 뭐 뜨거운 태양, 뭐 놀러 다니기 좋은 나라, 뭐 맛있는 여러 가지 빠에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 보고 정말 제일 깔깔거리고 웃었던 게 이제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뜻이 토끼로 가득한 나라 상상이 되세요? 왠지 스페인 그러면 상마초, 마초들이 막 정말 이렇게 우통 벗고 뛰어다닐 것 같은 그러한 나라인데 상마초가 아니고 토끼로 가득한 나라 이름이 원래 이 나라 뜻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데 실제로 이제 스페인을 부르는 명칭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에스파니아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베리아라는 이야기도 많이 썼죠. 뭐 이베리아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는 명칭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이 동네에 살던 원주민 이베레스족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 경계에 있는 이제 에브로 강을 이름에서 에브로 강 너머라는 뜻에서 나온 게 이제 에베레스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그리스인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스페리아? 헤스페리아라는 뜻은 이제 그 그리스어로 해가 지는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라면 반대로 스페인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제일 서쪽에 자기들이 가본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지는 곳이라고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끼로 가득한 나라 이건 도대체 누가 붙였냐? 이거는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동부, 그러니까 동지중해에서 살던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제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제 그러한 문자죠. 이 사람들은 이제 상원 민족이고 철저하게 해양 민족으로서 지중해를 내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 머나먼 서쪽 이베리아 반도까지 딱 올라왔더니 목격한 게 뭐냐? 조그마한 털복숭이 짐승들이 막 수백만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동네에서 보던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바위너구리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바위너구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토끼처럼 체구가 좀 작고 털이 좀 북실북실한 이제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는 여기 섬인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을 이 동네 이름을 바위너구리 섬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파니아라고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파니아라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호칭은 뭔가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토끼가 많이 살아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는 꽤 오랫동안 토끼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서 여행을 좋아했던, 뭐 여행을 좋아해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땅으로 제국의 국권이 만들겠다라는 이제 굳은 의지의 히드리아누스 황제도 이제 이곳에 왔는데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이곳에 왔을 때 발행한 화폐 중에 하나가 여성 발치에 토끼가 있는 그러한 동전을 또 발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베리아 반도는 꽤 오랫동안 토끼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불렀던 이스파니아 이게 결국은 이제 에스파니아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는 토끼가 되게 많았구나.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한 국가의 이름이 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기네스에 오를 만큼 이게 정말 맞나? 저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텐데 가장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가장 다양한 이름. 얼핏 생각해보면 뭐 영국일 것 같아요. 영국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레이트 브리튼, 그래서 뭐 집이라고 부르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잉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되게 명칭이 많은데 덩컨 매든 이 저자에 따르면 그거 다 아니고 전혀 뜻밖의 나라입니다. 되게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 엄근진의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이 가장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독일이라고 부르고 옛날 한자로 보면 덕국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명칭으로 보면은 저머니.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저도 독일어 배웠습니다만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이렇게만 봐도 벌써 한 서너 개 이제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찾아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저머니라는 것들은 이제 켈트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해서 어원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갈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갈이라는 켈트어, 그 다음에 모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이 켈트어, 이게 결합을 하면서 게르마니아 가 됐고 16세기에 들어서 영어로 이게 정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저머니 됐다라고 이제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걸 다 찾아보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이칠란트,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제 도이칠란트라고 부르죠.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도이칠란트라고 다시 부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부르기 시작을 했죠.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도이칠란트라는 말 자체는 이제 북유럽 게르만족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어원을 따지자면은 이제 튜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튜튼족이 만든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래 북유럽 쪽하고 있고 그다음에 튜튼족이 꽤 옛날에 많이 살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나라 이름에서 그 나라의 조상들이 누구였는지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두 개인데 얼마나 많냐? 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알레마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알레마니아. 뭐 비슷하지만 다르죠. 벌써 그러면 두 개 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알자스 지방에 원래 있던 동네 이름이 이제 알레만 동맹이라고 하는 알레만 얼라이언스라고 부르는 이제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호칭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부르던 게 지금의 독일 명칭으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머니, 도이칠란트랑 전혀 관계없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저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이건 도대체 무슨 연관인가 싶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이 독일을 삭사라고 부른답니다. 삭사. 그 다음에 핀란드 옆에 있는 에스토니아, 그 발트 3국 중에 저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삭사마. 삭사마?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작센 쪽에서 나와요. 지금도 이제 독일에서 보면 작센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센, 자기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작센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삭센, 삭사, 삭사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황당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슬라브는 이제 동유럽. 그래서 지금 저쪽 그 러시아까지 이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민족 이름이죠. 근데 이 슬라브는 이 독일을 가리켜서 네메츠라고 대부분 부른다고 합니다. 이 네메츠는 벙어리. 근데 이 네메츠라는 말은 이제 벙어리라는 뜻도 있고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맛도 있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슬라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떠드는 사람들.
를 가리켜가지고 네메츠라고 불렀는데 그게 하필 독일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은 유럽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옛날서부터 접촉이 많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독일을 부르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 우리는 독일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이름도 있습니다. 나바우족 아시죠? 나바우족. 이 옛날에 그 윈드 토커인가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쟁에서 아무 말로 하는데 나바오로 막 떠드니까 상대방이 이제 도청을 못하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나바오족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독일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군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이 철모 희한하게 생긴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렇게 삐쭉 철이 나와 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프리츠라고 해서 지금 미군처럼 이렇게 귀를 덮는 그러한 철모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바우족은 이 처음에 전쟁터에서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도저히 발음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뜻으로 말씀드리면 금속 모자를 쓴 사람들의 나라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부 유럽이죠. 유럽 가운데에 있는 중부 유럽 평원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쪽, 남쪽, 북쪽, 동쪽 해가지고 은근히가 아니고 옛날서부터 되게 교류가 활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독일 그러면은 제조업의 나라, 열심히 물건 만드는 나라라고 보지만 사실 독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상업, 이런 상업 행위에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달랐던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각자가 부르는 이름이 제일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나라 이름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입니다.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한참 뒤인데 이미 14세기 때부터 14세기 초반이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서부터 브라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냐? 저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 14세기 정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 같아요. 젓갈색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목재, 경질 목재죠. 이것을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나무를 긁으면 여기서 이제 그 수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증발을 시키고 가공을 하면 염료가 돼요. 이제 붉은빛의 염료가 되는데 선홍색이라고 정확히 표현하죠. 이 선홍색 염료가 나오는데 이 나무 또는 이 염료를 가리켜가지고 이제 브라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한테 제일 귀한 거는 염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저도 이제 프린팅된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화려한 색깔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염료는 되게 비싸게 팔렸는데 이 좋아하는 특히 붉은색을 좋아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붉은색과 관련되어 있는 염료가 나오는 나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브라질이라 불렀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는 지역을 막 찾고 가다가 이제 브라질까지 왔죠. 근데 브라질에 와 보니까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 보던 이 나무가 있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 해안 지역에 다수 자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지금 브라질에 왔던 유럽 상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나무도 베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나온 이제 염료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했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리켜 가지고 테아도 브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즉 브라질의 나라. 즉 브라질이라는 염료가 많은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브라질이란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부르던 것은 테아지 산타크루스. 그러니까 성스러운 십자가의 나라라고 하지만 왠지 좀 이거는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제끼고 이제 브라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름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뭔가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어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케이스에 이제 맞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이거 좀 애매한 것 같고 독일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말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엉뚱한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세네갈. 여러분들 마트에서 드시는 갈치 잘 보시면 세네갈산 갈치 되게 많습니다. 좀 가격이 싸다. 그러면 거의 세네갈산인데 이 세네갈이라는 이름도 되게 황당하게 지었어요.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던 포르투갈 항해 왕 누구죠? 에니크 왕자. 이 에니크 왕자는 전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 에니크 왕자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옛날 사람들 기록을 보면 막 에니크 왕자가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전설에 따르면 에니크 왕자가 지금 이제 세네갈은 이제 세네갈 강이 있어요. 이 세네갈 강
옛날에 이제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세네갈에 도착한 이제 이 에니크가 이 주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여기 동네 이름이 뭐야? 라고 했는데 어부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누갈. 수누갈? 이 수누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동네 이제 윌로프 방언으로 우리 카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카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뭐예요?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당신들이 타고 있는 그거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우리 배지, 우리 작은 카누 이렇게 말하는 게 수누갈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에니크 왕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강이 수누갈이구나 라고 했고 이게 이제 세네갈 이라는 이 나라 이름의 명칭이 됐다라고 이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근데 그 오해가 결국 그냥 나라 이름까지 돼서 그냥 쓰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담은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브라질까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죠. 이 책을 이제 사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유럽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 땅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거 맞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구나 라는 다양한 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을 소개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막상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릴 때는 지도가 제일 좋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펼쳐놓고 그냥 여기는 누가 살지? 하루 종일 배 깔고 엎드려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알려고 그러면 나라 이름이 되게 낯설어요. 도대체 입에도 잘 안 붙고 이 나라는 뭐야? 라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가면은 저희는 캥거루가 살지 않습니다라는 티셔츠도 팔아요.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을 잘 알면 그 동네에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 이름을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 이름은 훨씬 많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 나라 이름을 알고 그냥 그런 있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역사적인 유래, 옛날에 누가 살았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지? 거쳐갔던 사람이 누구지? 등등에 대한 많은 것들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되게 겸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거 맞아. 이거 답정너 이거 아닙니다. 보면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해서 읽다 보면 나는 두 번째 얘기가 훨씬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는 않는 모양이다 하는 다양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나라 이름뿐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의외로 유명해진 추파춥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깐 넣어놨다가 사람들하고 스몰 토크 할 때 되게 잘 써먹을 수 있는 아는 체하기 좋은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놀러가는 이런 복장을 입고 나와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논리를 쫓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읽어 나가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부분, 난 요번에 유럽에 가고 싶어. 나는 우리 애들이 유럽을 좋아해. 아니면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난 궁금했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가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책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걸 보다 보면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스페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남자의 나라, 뜨거운 태양의 나라라는 거하고 털복숭이 토끼들이 가득한 나라, 이건 되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스페인의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연상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부르키나파소에 한번 가봐야 되나? 정말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지구본 연구소 시간에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든 일단 시작을 하셔서 보다 보면 점점 넓혀간다라고 하는데 그 넓혀가기 위한 좋은 방법,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지만 적절한 깊이가 있는 좋은 책.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여행자의 어원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고 상상력을 펼치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